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 임용시험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올해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 시작하게 된 것을 저는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선생님들도 복덩어리 잡았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1년 쭉 같이 하시면 충분히 아마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한 2, 30분 정도요. 간단하게 요거 한번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었다면 1월 강의에서 달라지는 게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 부분에서 심부셈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먼저 흐름을 볼 수 있는 수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한국사 통론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역교론에서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내용 조직 면에서 연대기로 편제된 책을 가지고 수업을 먼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역시 역교론 책에도 나오지만 가장 큰 단점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흐름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깊이가 없다는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심부셈을 통해서 같이 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 이제 교재는 선생님들이 한국사 통론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책들은 제가 프린트로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아마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와 달라진 부분은 그거 하나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저 자랑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좀 적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요 자랑은 좀 가볍게 한번 넘기고요. 내러티브 부분이 사실 이제 역사교육의 첫걸음에서 나와서 약간 좀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간에 2022년 교육과정을 좀 이따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러티브가 좀 필요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새로 나온 책을 가지고 과연 문제를 낼만 했는가? 이런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 책팔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신 분한테 배운 학생들은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신 분의 대학교는 역사교육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득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교육대학원의 숫자는 선생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몇 명 없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요. 뭔가 흐름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예측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역사교육 첫걸음은 지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장 1월 달에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1, 2월 달에 적극적으로 보는 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필요하다면 프린트로서 선생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적중을 한번 그냥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올해 이제 고려사 저료 나온 부분을 또 보고 계신 거고, 요거는 이제 형식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1월부터 해서 김종근의 체크카드라는 것을 보내드리는데, 이게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 수업을 들어서 그 강의 때만 이걸 본 분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폰에 가지고 있으면서 심심할 때마다 11월까지 본 분하고 암기력이나 그래서 적중했을 때 답을 쓰는 정확성과 속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 카드를 계속 드리게 될 건데, 한번 지속적으로 선생님들도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올해 했었던 거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적중했었던 내용들을 쭉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화면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올해 이제 문제 중에서 역시 논란이 조금 많았던 것이, 이제 고르바초프의 개혁 중에서 집단농장 폐지가 답이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아직도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기반한 집단농장은 붕괴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역시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확실히 역사는 사실을 공부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뭡니까? 관점,
해석, 이걸 보는 게 역시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첫 수업이 역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인데 그 내용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실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죠. 다만 어떤 사실을 보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일반적으로 역사가가 찾아둔 사실을 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새로운 걸 발견해서 그게 학계에 보고가 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되면 그 새로운 내용을 우리는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역사가들 내지는 역사학자들이 찾아둔 사실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까지 가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석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어려움이죠. 비전공했을 경우에는 해석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석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요번에 나타났었던 문제 중에서는 이 집단농장 폐지가 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조금 더 들어갔을 때는 질문의 의도 자체도 약간 해석이 문제 푸는 분들마다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카트라인은 적어오진 않았지만 가장 높은 지역이 74.33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73.66이었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작년 2022년 1차 합격 커트라인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 5점 정도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공에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현재 1차 합격자들의 점수를 받아보니까 전공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점 중에서 아래 위 이렇게 이제 대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합격자분들의 교육학 점수가 거의 20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전공이 이제 60점인데 교육학이 15점인 분이 있는 거죠. 서울 합격자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75점 받은 경우하고 내가 전공에서 55점인데 교육학이 20점이라서 75점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분명히 채점한 그 직후에 들었던 얘기는 전부 칼체다라고 했는데 교육학이 의외로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공부 방향도 아마 선생님들이 좀 고민스럽게 되겠지만 아마 노량진에서도 교육학에서 약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로운 바람의 첫 번째 방향은 아마 교육학 강의 실수가 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방향이라면 교육학에 목을 매는 행위는 크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문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분이 있고 실행하지 않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교육학은 올해처럼 지속된다면 적절히 공부했을 때 20점 나온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공 공부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대비 생각을 해보면 전공은 확실히 점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교육학 점수가 워낙 20점, 19점 이렇게들 받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한 2, 3점 떨어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전공은 이 정도로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라는 거는 겉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뭘 묻는지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다는 게 그 질문의 의도나 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아는 주제인데 뭘 묻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쓰는 게 애매한 측면.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2점 떨어진 셈이네요. 그죠? 지금은 73.67, 66 이렇게 나왔으니까.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이 이제 67점이죠. 그래서 67점에서 74점까지로 요번에는 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충남이 작년도 사실은 높았는데 올해도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서울 경기 지역을 바라보신 분들 중에서
역시 충남이 인원수가 좀 되니까 그쪽으로 몰림 현상 때문에 아마 점수가 역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가 작년에 점수가 엄청 튀었죠. 2021년에 비해서 10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컷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올해는 강원도에 가는 걸 좀 겁을 먹어서 강원도에 실제로 많이 지원을 안 했고, 그래서 다시 점수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강원도는 67점인가 선에서 아마 형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대략 이제 현재 카트라인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1년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조금 설명회 때 따로 하긴 했지만 요 정도를 다시 봐주시고요. 거의 좀 국어 문제처럼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논쟁을 벌일 수 없는 문제를 내죠. 사료를 기입형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기입형에 들어갈 용어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제도 역시 카톡으로 질문이 어떤 분이 오시긴 했는데요. 사료 중에서 한자 사료 문제는 어쨌든 현재는 추세가 A형 하나, B형 하나 정도에서 두 문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료에서 한자를 안 볼 수는 없고 한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한자 사료에 대해서는 한자 공부를 별도로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한자가 좀 재밌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2개월 공부했는데 한자 사범 자격증도 그냥 따지고 그래서 이게 왜 어렵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저한테 영어를 물어보면 진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건 늘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현재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한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한자 용어인데 한자까지 가로로 쳐서 넣어두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자 이전에 문장을 읽어내는 문해력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봐두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뭐 동계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지역의 유지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유지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문맥을 파악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 그 단어를 몰라도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쌤들이 이제 한자 용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처음 보다 보니까 문맥상에서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모르면 이 문맥을 모른다라고 자꾸 이렇게 겁내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문장은 한자는 없지만 유적지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걸 문맥상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사료를 접근하실 때에도 우선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런 문맥을 가지고서 또 파악하는 습관도 들여두시고 그걸 안 다음에 그거와 관련한 한자 사료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주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키워드를 찾아가는 연습을 1년 동안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다면 뭐 한국사에서 그다음에 중국사에서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는 그와 관련한 사료를 가벼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면 실질적으로 한자 사료를 읽어내는 힘은 10개월이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자 사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역시 이 사료 세 번째 부분에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한자 사료는 두 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글 사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료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를 보실 때도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보셔야죠. 그러면 사료가 보일 거고 그 사료가 보이면 그에 대한 한자 사료를 핵심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한자까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자에 대해서 내가 모든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시험에서 100점을 받겠다고 덤벼들면 나중에 쓰러지죠? 맞잖아요. 뭐 교육학은 올해 보면 20점이 워낙에 많아서 20점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전공에서 80점을 받겠다고 공부를 하다가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한자의 문장을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올해도 아마 최고 점수가 한 80점 초반으로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략 한 60점에서 한 62, 3점이 좀 최고 점수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목표를 위해서 사료는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 네, 이 부분이 올해 제가 좀 고민했던 겁니다. 질문이, 아이씨, 뭘 묻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조금 쓰게 되는데요. 문장들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수업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2차를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일요일하고 월요일로 좀 몰아뒀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뒀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다시 이걸 어떻게 전개를 시켜 나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이제 역시 한 6시 반쯤에 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학원에 와서 역시 며칠간 계속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놓고 한 7시 반 되고 8시 정도 되니까 이제 책이 안 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까지 결정 내린 게 오늘 수업의 제 흐름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이미 한 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오실까, 그리고 첫 개강인데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뭔가 나한테 매년 있는 현상이고요, 2개월마다 있는 현상인데 이 첫 수업이 계속 좀 긴장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또 말도 약간 더듬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뭔가를 추진하게 하는 뭐도 됩니까? 힘도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만들죠. 아마 선생님들도 시험 직전에는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건 겪어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책을 그냥 다시 보면서 다시 어떻게 전개할까를 고민하는 방향을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도 모르게 폰을 드는 거죠. 폰을 들어서 요새 뭐 하고 있지? 이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또 검색을 해서 오늘 수업에 관련된 뉴스가 없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집중이 잘 안 될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즉 뭐냐 하면 간단하게 쓰여진 문장이나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의 오늘 아침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건데,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는 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짧은 문장은 쉽게 습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길게 서술이 늘어졌을 때는 쓰는 사람도 길게 늘어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좀 문장을 써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그걸 다시 내가 재정리하고 그 문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폰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카톡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긴 문장으로 쓰면 안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라는 것이 차츰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곳의 첫 출현이 뭐냐면 이모티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재밌어,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하하 웃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웃음이 나와 아주 즐겁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쓴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못 나타내니까 우리는 하하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고 명확한 표현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길게 쓰여져 있는 역사가들이 쓴 문장에 대해서 차츰 약간 멀어지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나 혹은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자체를 긴 내용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조금 극복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이것을 한번 노랗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강사가 만든 책이 아니라 역사가 혹은 전공자들이 쓴 긴 문장의 책을 기본서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에 이 책을 시작해서 마지막 11월 시험 볼 때까지 이 책이 기본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긴 문장에 계속 익숙하시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거는 노랗게는 안 했지만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100%입니다. 예외 없어요.
내가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아는 건 100% 다 썼다. 아마 없을 겁니다. 아는데 묘하게 어떤 이유로든 답을 못 썼거나 내가 생각했던 답이 다른 글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실수를 안 한다라고 전제를 깔면 안 되고요. 실수를 한다.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하자? 줄이자. 그래서 1개 실수하는 사람과 5개 실수하는 사람이 점수 차이가 나서 1개 실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차피 다들 실력은 비슷하다. 내가 100% 다 썼는데 과락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과락이 나오지 않는 내용 지식을 갖춰가는 게 공부 방향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는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걸 이제 한번 계속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 1, 2월 달에 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 내용과 기본 흐름을 한다는 건데, 저는 무조건 그 기본 내용이 강사의 책이 아니라, 저희 책이 아니라 전공서여야 된다. 이 생각에서 1, 2월 달에 강의를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3, 4월 달에는 문장이 짧은 개조식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책들의 내용을 다시 버무려 가는 거죠. 그래서 1, 2월 달에 얼마나 기본 전공서의 내용을 내가 확고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느냐가 실제로 1년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계속 문제로 접근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합격을 하겠죠. 작년 직강생도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 50% 넘습니다. 1차 합격자가. 그래서 올해도 좀 그렇게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초수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재수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나는 이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까지는 안 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가짐 자체를 초수나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지식들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1, 2월은 확대가 아니라 이해와 확실성을 갖추는 과정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 두는 것으로 1, 2월 달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입니다. 되겠죠? 자, 이제 5, 6월, 그 다음에 7, 8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소위 이제 쌤들이 단어를 쓰고 있는 초록책이라는 책을 아마 한 6시간 정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하면 역결혼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한 오전 정도의 역결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거는 융통성 있게 봐주시고 기본적인 흐름은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2개를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역결혼이 2챕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부분은 빨리 나갈 거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바라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첫 번째 장이었었던 역사교육의 목적, 목표 부분을 수요일 한 4시간인가 5시간 했는데 올해는 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부분으로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정과 조직까지 오늘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 요 부분이 일본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사를 뺐어요. 그러면 일본사를 뺀 만큼 중국사나 서양사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동양사계로는 끝부분에 일본사가 조금씩 들어가 있죠. 자, 그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완전히 발표가 된 2022년 작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2022 개정 교육과정 혹시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 바뀐 것의 핵심이 뭐냐면 세계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을 하고 서아시아를 하고 유럽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대별로 이 세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죠. 요게 2022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중국사 보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인도 보고 그 다음에 유럽을 본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시대별로 동시에 끌고 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걸 겪었지만 중국에서 한 1세기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는 이해가 되고 유럽에서 1세기 전후에 뭐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한국에서 1세기 전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1세기 전후에 우리나라, 중국, 서양을 한꺼번에 수업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게 묘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2022 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해가 202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2년 남았죠. 그러면 2년 뒤부터는 세계사 수업을 할 때 동아시아사 끝내고 그 다음에 유럽사 끝내고 현대부터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같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끌고 가려면 애초에 우리 공부 자체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중국, 유럽을 동시에 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022 개정에서 한번 쌤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사 강사, 중국사 강사, 서양사 강사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걸 다 볼 줄 아는 강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업 때 이미 내가 한국사에서 동양사와 서양사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중국사에서 한국사와 서양사를 같이 보고 서양사에서 한국사와 중국사를 같이 볼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해나가면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돌아와서요. 이제 일본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사 개론에 있는 일본사를 조금씩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일본사를 별도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3, 4월 가면은 재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있을 거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기출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진행 어렵지 않죠? 기본 틀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3, 4, 5, 6월 달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금요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틀만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어떤 게 또 있느냐 하면 저희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를 중심으로 사람을 묶어나가는 수업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저한테서 떠나서 독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좀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안 되죠.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계속 1년 내내 나한테 묶여있게 만드는 방법은 돈은 많이 버나 나중에 선생님들은 뭐가 줄어드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 내리는 판단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길러나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인데 차츰차츰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책만 확인한다면요. 일단 올해는 이 2권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작년에까지는 갈색 책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2권을 완전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이 2권에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소위 파란 책이라고 하는 역사 교육에 2에서 심심치 않게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프린트로 연결시켜서 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역사 교육과 역사 인식이라는 갈색 책이 기본 3권이라면 이 3권을 다 담아둔 것이 뭐냐 하면 파란 책입니다. 그래서 파란 책은요, 초수가 보기에도 실제로 필요한 책이고 재수 이상이 보기에는 뭘로 필요하다? 정리용. 그래서 압축된 책은 시작할 때 보기에도 좋고요.
내용을 풍부히 한 다음에 정리형으로 보시는데도 좋기 때문에 파란 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올해 나왔었던 뭐 첫걸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저는 첫걸음에서 볼만한 것은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사고 정도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두 권에다가 이제 요거는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내용을 얼마나 집어넣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쌤들은 굳이 저는 이 책을 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프린트가 계속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프린트로 필요한 부분은 나갈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몇 가지 문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역시 이 책을 다 본다는 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쌤들이 흔히 얘기하는 평가책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다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금씩 그냥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심하게 얘기를 하면 1, 2월은 2권 내지는 3권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하는 시기는 3, 4, 5이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확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본서의 내용을 정말 내 걸로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올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책도 봐야 되는데 왜 저 쌤은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책을 보는 순간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산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되지만 그게 시험 성적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가장 기본적인 책을 완벽하게 내 걸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기타의 내용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아마 흡수가 될 겁니다. 한꺼번에 절대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론을 이제 기본서로 해서 연대기적으로 통사 형식으로 내용을 본 다음에 요 내용들을 프린트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뿌셈은 필요한 부분에서 주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프린트로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책값은 훨씬 덜 들겠죠. 자, 일단 요 부분도 프린트로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시대사 총론이라고 해서 또 10권짜리 아실 겁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에서만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프린트는 주로 뿌셈하고요. 길잡이 정도에서 선생님들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린트.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중국사는 역시 2권만 본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수업은 동계론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은 주로 이제 한국을 위한 중국사. 그 책이 또 역시 필요한 내용으로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현대사 부분은 워낙에 이제 이게 핫하긴 하지만요. 아직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이죠. 삼천리라는 출판사고요. 그 다음에 동계론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가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죠? 여기 이제 저자 교수님이 워낙에 유명한데요. 이 책에 대한 반발로 나온 책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 2권을 합쳐버리면 완벽한 동양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압축한 겁니까?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강자중국사를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확대하면은 강자중국사고요. 강자중국사 7권을 압축한 거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이 2권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수업은 동계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파 부분은 역시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또 프린트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서계론은 이거는 신이 내린 책이다라고 좀 칭찬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오타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동계론에 비하면 없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서양사는 이 책을 기본으로 그냥 다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서강자나 서강이나 그 다음에 사료는 이제 이 책으로 좀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가미는 될 건데요. 아마 나머지 앞에 했었던 역교, 한국사, 중국사, 동양사에 비해서 서계론에 첨가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서계론 자체를
뜯어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서양사는 서계론만 잘 보셔도 답은 다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내용들을 조금씩 가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총을 좀 좋아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입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더 가미하는지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지만 사료로 읽는 서양사는 좀 필요한 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물론 저는 이제 뭐 첨가할 부분이 있으면 첨가를 하죠. 저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서계론하고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통사 형식인데 요거는 약간 주제 중심 느낌이 강하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있는 책이 될 겁니다. 뭐 이 책은 제가 여기에 넣어두긴 했지만 사실 그닥 아직까지는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권 정도까지 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양사는 철저하게 서계론 중심으로 봐주세요. 아예 1, 2월 달은 다른 책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 4월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는 이제 별로 필요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 2월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역교로는 3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좀 2권으로 압축해 달라는 겁니다. 초록책과 남색책 이 2권으로 좀 압축해서 그걸 확실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국사는 한국사 통론의 내용을 뜯어먹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주제별로 되어 있는 듯한 뿌셈이나 기타의 책들은 프린트로 받아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사는 역시 동계론을 뜯어먹는다 생각하시고 한중, 한국을 위한 중국사도 보조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사는 철저하게 서계론 중심으로 서계론만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면 아마 1, 2월 달에 제가 지향하는 수업, 확대가 아니라 확실성을 갖추어가는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3, 4월부터는 선생님들이 무한정 확대하셔도 내 지식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뭐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도식. 그러니까 도식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때 머리가 어지럽지 않죠. 어제 뉴스 또 검색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빵을 먹으러 가는 실험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배가 너무너무 불러서 우리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러 갈까 하면은 사실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실험을 하면 위장 속에 있는 채워진 부분이 움직이면서 얘가 빈 공간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가 엄청 불러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주어지면 먹는다는 거죠. 저는 공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냥 무작정 섞여 있으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소위 금방 말한 용어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도식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들이 정돈된 상태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맛있게 그리고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체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마 마지막 날에 내용을 충분히 좀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1, 2월 강의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1장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있습니다.